안녕하세요. 오늘은 센트럴파크 설계자로 잘 알려진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 이분의 생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19세기 미국에서 다들 풍경화를 모델로 삼을 때 이분은 왜 좀 다른 길을 걸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니콜라스 마리네의 논문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파헤쳐볼 질문은 이겁니다. 옴스테드가 왜 단순히 풍경을 그림처럼 예쁘게 만드는 걸 넘어서 공원 자체가 하나의 틀, 그러니까 민주적인 삶을 담는 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와 의미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 옴스테드가 활동했던 19세기가 참 재밌는 시대예요. 서구 문명이 그 어느 때보다 보는 것, 보여주는 것에 집착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동시에 그 방식에 대한 어떤 불안감, 위기감 같은 것도 있었어요. 조나선 크레리 같은 학자가 지적했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는 오랜 믿음이 좀 흔들리던 시기였죠.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운데 특히 미국 문학 쪽 보면 에머슨이나 소로 같은 작가들이 있었잖아요. 네,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이 뭔가 문화나 기술에 가려지지 않은 진짜 순수한 시각이 뭘까 이런 걸 탐구했죠. 그렇죠. 특히 사진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오히려 보이는 것의 폭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경계했어요. 아, 너무 보이는 것에만 얽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학작품 속에서도 보면 수천 개의 무자비한 눈 아래 이런 표현처럼 남의 시선 아래 놓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럼 그림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림은 종종 좀 피상적이거나 한계가 있는 것, 심지어는 기만적인 걸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에머슨 같은 경우는 그림을 좀 생명력 없이 고정된 예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호손이나 포소설 보면 완벽하게 뭔가를 재현하는 게 오히려 죽음이나 무의미로 이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도 그려지거든요. 흥미롭네요. 물론 옴스테드 이전에도 조경가들이 그림이란 실제 풍경이 다르다는 걸 아예 몰랐던 건 아니겠죠? 그럼요. 영국의 그 험프리 랩턴 같은 사람도 풍경은 그냥 딱 멈춰있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경험하는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쵸. 움직이면서 보는 거니까. 하지만 랩턴조차도 또 미국에서 중요했던 앤드류 잭슨 다우닝 같은 조경가도 결국에는 풍경이 그림에서 그대로 베껴온 건 아니더라도 여전히 그림이 될 만한 가치, 그러니까 그림처럼 아름다운 장면, 픽처여야 한다고 봤던 거죠. 아, 그러니까 액자 속 풍경이라는 그 틀에서는 완전히 못 벗어났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그 개념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윌슨 플래그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군요. 네, 이 사람 목소리가 중요해요. 플래그는 그림을 따라하는 영국식 조경은 너무 엘리트주의적이라고 비판했어요. 아, 뭔가 귀족적이다. 그렇죠. 비싼 그림 대신에 가난한 시민들도 누구나 그냥 접할 수 있는 자연 그 자체의 단순한 아름다움, 또 자유 이런 걸 보여주는 미국적인 조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재밌는 비판이네요. 자연은 값싸서 유행하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꼬집기도 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옴스페드의 생각이 빛을 발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옴스테드가 요세미티 계곡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어떤 액자에도 담을 수 없는 풍경이다. 오, 방문객이 어디를 가던 존재하는 자연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의 총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로는 그 본질을 절대 담을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냥 눈앞에 예쁜 장면, 그 이상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에게 풍경, 시너리는 그런 개념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식 공원처럼 딱 떨어지는 장면, 연출 이런 걸 비판했군요. 네. 조경가의 일은 빈 캔버스에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땅 위에 그리는 프레스코와 같아야 한다고요. 아, 프레스코와 비유. 재밌네요.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렇죠. 주변 환경이랑 계속 관계 맺으면서 디자인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뭔가 좀 다른 접근이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핵심은 그럼 재현을 거부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재현을 넘어서는 것. 옴스테드는 조경가가 풍경을 볼 때 약간 반쯤 감은 눈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반쯤 감은 눈이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자잘한 디테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 같은 걸 받아들이면서 전체적인 형태나 분위기, 그 본질을 포착해야 한다는 의미죠. 아, 약간 숲을 보라는 거네요. 나무가 아니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모든 걸 좀 동등하게 보고 본질에 집중하는 민주적인 시선과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민주적인 시선이요? 네.
뭐랄까 사치스럽거나 계급적인 요소들을 일부러 흐릿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공원 디자인에 보면 화려한 장식보다는 일부러 좀 단순하게 만든 넓은 잔디밭, 그 그린스워드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대비라던가 아니면 나무 경계선 같은 아주 크고 본질적인 요소들에 집중하는 거군요. 그렇죠. 도시의 복잡함은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원 자체가 외부 세계와는 다른 하나의 거대한 틀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아, 이제 틀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와닿네요. 단순히 경치가 아니라. 네. 옴스테드에게 공원은 그냥 아름다운 자연 보여주는 곳, 그게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였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요? 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어울리고 쉬고 교류하는 모습들. 그 자체가 바로 공원이 보여주고자 했던 풍경이었던 겁니다. 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풍경. 그렇죠. 올트 휘트먼이 센트럴파크 걸으면서 느꼈던 것처럼 시민들의 그런 활기찬 상호작용 자체가 하나의 미적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 보스턴 프랭클린 파크 오래된 사진들 보면 정말 넓은 잔디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점점이 흩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미지들 있죠. 개개인이 뭘 입었는지, 표정이 어떤지 이런 건 잘 안 보이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어떤 문명화된 공동체의 평화로운 모습? 그 전체가 눈에 들어오죠. 정확합니다. 옴스테드는 전통적인 그림 같은 미학을 넘어서 현대 도시민들의 사회적인 삶 자체를 아예 새로운 미학의 대상으로 끌어올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와,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네요. 결국 옴스테드는 풍경을 액자 속 그림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민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틀로 바꾼 선구자였군요. 네, 맞습니다. 자연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보다 경험 그 자체,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했던 거죠. 그의 아이디어는 오늘의 우리가 공원이나 광장을 만들고 또 이용하는 방식에도 여전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입니다. 아주 유효하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죠. 어떤 질문인가요? 옴스테드가 추구했던 건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매체를 거치지 않은 좀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공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개념이 오늘날처럼 가상현실, VR이나 증강현실, AR 같은 디지털 기술이 아주 중요해진 세상과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혹은 충돌할까?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직접적인 경험과 가상 경험 사이에서 공원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 네. 한 번쯤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